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전략을 통해서 돈이 돌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결제 대금을 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 연구해서 돈이 들게 하고, 그리고 벤처기업에게는 모험 투자와 정부의 첫 번째 구매를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일 30% 줄이기 이런 진짜 중소기업 벤처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네. 사실 문서 안 받고 불필요한 회의 없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게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보며 돌아가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계속 2022년, 2023년 데이터 보면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데이터 구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데이터 구축 없이 체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네. 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럴까? 벤처 투자가 올해 4조 원대로 조금 몇 년 만에 많이 늘었다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 전반기는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정부의 일관된 벤처 또 그리고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갑자기 지금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제가 보면서 3년간 유럽에 있다 한국에 와서 본 느낌은 왜 이렇게 혁신 벤처 쪽이 더 죽었을까? 이건 뭐냐 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줄고,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AI에 대한 투자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더 많이 갔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벤처 투자는 R&D하고도 관계가 깊죠. 네. 사실은.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게 어쨌든 아까 이제 소위 가불관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힘이 예를 들면 우열이 지금 명확해지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 비효율이나 아니면 시장 실패를 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개인은 할 수 없죠. 개인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체 행동 또는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 이거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거래법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거래. 이걸 지금 사실은 강요 또는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실 오래된 일도 아닌데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거나 단체 행동을 하면 이거 전부 처벌했잖아요. 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에서도 전부 교수형 시키고 집단 행동하면 소요죄, 폭동죄, 내란죄 이런 이름으로 다 사형 집행하고 이랬는데, 그게 대공황의 한 원인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소위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고 결합하면서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수요가 죽고 시장이 죽어서 결국은 대공황이 왔다는 그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게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보호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어쨌든 50년 호황을 이루게 된 한 원인이 됐다. 물론 전쟁도 한 원인이었지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짧지만 와서 중소기업 네. 정책들 보면서 이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난히 한 기업과 한 기업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요. 있다. 이게 나쁜 기업한테 딴 데 납품하지 마. 이걸 기본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네.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착되면서 좀 경쟁력 확보에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꽤 여러 군데서 듣는데
제일 황당하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한테만 납품해야지 딴 기업에 납품하면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 개발에서 제품 개발을 하면 자기가 납품하는 주요 업체에만 납품을 해야 되고 딴 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오히려 더 기회를 더 북돋아 주어야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 측면에서도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죠. 네. 그래야 용기를 갖죠. 그래서 이 제도전 펀드 뭐 이런 것도 좀 아까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리시고 어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재기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요. 격려해주고 판도 많이 깔아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뭐 차라리 저는 몇 번 실패해서 3번 실패해서 플러스 3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 실제로 타당성 있다 보이지는데. 실제로 투자 평가할 때도 그런 VC들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 경험이 있고 어디까지 키워봤는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네. 예를 들면 지원 결정을 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던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도전 발표할 때 보니까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실패의 숫자가 1.4였다면 미국은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이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용인하는 게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하여튼 루저 취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부터 좀 적극적으로 정말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월간으로 계속 관련 행사 할 거고요. 그리고 실패한 분들의 데이터를 좀 모아서 지금 대전에 실패박물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공유하고 또 그 실패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좀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줄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베이스화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사람이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배움이 경험이잖아요. 직접 한번 당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다보다 지도 그러는데 지도 한번 가다가 한번 전기작을 받으면 자신 안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독서나 이런 교습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 네.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실패한 것에 대한 좀 용인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사회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네. 시작할까요? 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수입니다. 지난 몇 달 일하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구나라고 절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제가 장관 임사청문회 때 100만 폐업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개업으로 힘들고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 R&D 삭감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스타트업들은 혁신 투자가 죽어서 완전히 좀 얼어붙어 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현장에서 듣고 업무 보고를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중했던 부분들은 내수 활력 불씨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안 주시기도 하셨지만 최초의 범부처 소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하고 그리고 또 국민 3명 중에 1명이 신청한 1,390만 명이 신청했던 상생 페이백이나 온누리 상품권 한국 행사 등을 하면서 내수 진작에 집중했습니다. 또 재난 피해 지원과 금융 경영 부담 완화에도 노력했는데요. 이번에 보면서 소상공인들은 재난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재난으로 인해서 요즘 누가 금연을 혼자 합니까? PT 받으셔야죠. 어떤 경우에 재난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민간 소비가 그 결과 최대치를 좀 기록하고 소상공인 BSI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불씨가 좀 살아나는 상태지 완전히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들었더니 소비 촉진 정책하고 그리고 경영 부담 완화를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혁신 동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R&D 예산을 26년에는 역대 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계획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절차와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떤 부분들이 나랑 해당되는지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듣는 형태들의 설명회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고 2천여 개 사의 현장 애로를 즉시 대응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오픈했는데 12일 만에 700개의 고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일 정도 됐는데 매일 100개가 넘는 곳들이 이런 질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 행사 컴업을 이번에 수행하면서 46개국에서 275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는데요. 비즈니스 매칭도 3,000건이 넘게 일어나면서 한국에 찾아오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어 하거나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3분기 벤처 투자액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또 3분기에 중소기업 전체 수출과 대미 수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과 상생 기반에 대한 부분들에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기술 탈취 관련된 부분에 법적 근거들을 모두 마련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동반 성장 관련된 부분들도 중기부에 지금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생 금융 지수를 이번에 신설을 해서 금융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지금까지는 원자재 비용만 있었던 부분을 에너지 비용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 경쟁력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보장해주고 또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책적인 보완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상생결제라는 제도를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중소기업에게 임금 체불도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도 대금이 가장 빠르게 또 부도나지 않고 어음이나 이런 제도들이 많이 완화되고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런 상생결제를 통해서 가급적 받을 돈이 중소기업에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이걸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대중견 기업 간의 협업 성과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지난달에 시작을 해서 대기업 10개사랑 협력까지 21개를 발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급한 불을 끄고 이런 내용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26년에 해야 될 일들을 좀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지적하셨던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2026년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잡은 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원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혹은 경쟁 중심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그 성장에 맞지 않을 때 그러면 지원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제대로 좀 해봐야 하고 또 유형이 좀 다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성장이 멈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기업들 이럴 때마다 어떻게 다르게 맞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뵀을 때 성장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성장이지라는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모두 다 맞아지진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키워드를 성장으로 잡고 성장의 정의를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잡은 부분은 지역 생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의 50% 그리고 지역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생태계에 2025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과제들은 사실 과제 제안이 들어오면 과제를 평가하고 우수한 과제들의 지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많이 제공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할당하고 그리고 지역에 제공되는 지원율도 상향을 하고 지역의 전용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정면 재설계해서 지역에 돈이 많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지 않고 성장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좀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태계에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기업과 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의 생태계가 구축돼야 경제가 같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수요자들 830만, 500만, 400만 제가 들은 숫자들 이 많은 숫자들을 넣고 정책을 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중소기업 정책 전반 그리고 중기부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방식들을 좀 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서 뭘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신청 창구도 하나로 연결하고 또 서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8개 받을 필요 없는데 왜 8개를 받냐. 단계가 돼서 내가 돈 낼 때 되면 돈 내는데 필요한 것들 받고 처음부터 받을 필요 없는 것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다 들어서 신청 서류를 일단 내년 목표는 50%로 감축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AI 도우미는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배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될 시간도 없을 때 오히려 기술로 도와주고 빠르게 툴과 데이터를 제공하면 훨씬 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테스트로 한 800명 정도 플랫폼사들하고 해봤는데 소상공인들의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놓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플랫폼사들에게 여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제들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꾼 건데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 이렇게 수출 관련된 사업 공고도 다 별개로 하고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좀 빠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수출 공고는 12월 10일 날 바로 예산 넘자마자 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예산이 이제 다 소진되면서 수출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일정을 좀 가급적 당겨주고 한 달이라도 좀 빠르게 해주자. 그래서 수출이나 여러 사업 공고들을 통합해서 공고하는 걸로 지금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관련 국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합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당기고요.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것도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고는 가급적 빨리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월 10일 날 수출 사업부터 공고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런 세 가지 방향 하에서 과제를 4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에게 3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 300만 소상공인들의 금융 데이터 그리고 신보, 기보 그리고 저희 소진공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평가를 해주고 스코어링을 다시 하면 그 경영 결정 위기를 먼저 파악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내년 6월 정도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미리 지금 위기 징후에 있는 분들의 사전에 포착하고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재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사송 소상공인 230만 개에 사에 대해서는 경영안전 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하고 또 지금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3.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의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는 비중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소비진작 관련된 행사들 그리고 정책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으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기획해서 문화부, 산업부 또 관련 부처들 모두 해서 지금 컬처와 관광과 지금 소비진작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로 하자라는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협의하고 있고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 비기술 창업이라고 말씀. 어서 오세요. 시나모를 마트입니다. 시나모를 마트놀이 계산대. 하셨던 부분인데 비기술 창업이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도 기술 있다. 그리고 이런 창업에 기술이 더해지는 게 새로 나오는 로컬 창업, 이게 물론 또 영어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새로운 영어로 로컬 창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예 그 지역이 좋아서 조용한 그 인구 소멸 지역들 이런 데 가서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 창업가를 연 1만 명 발굴을 하고 이들이 기업으로 성장해서 로컬 브랜드가 되면 수출까지 가는 트랙으로 그 흐름으로 해서 지원하는 기업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소상공인에 집어넣는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지금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 정책들과 엮어서 같이 지역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랑 협력해서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청년과 지역에게 미래를 여는 부분입니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서 창업가를 연 1000명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이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디션이라는 제도를 갖냐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 중기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심사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기업의 지원을 받냐 안 받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새로 나오는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걸러질 때도 많고 떨어질 때도 많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제도를 변경하는 차원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을 좀 천천히 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빨리 창업해서 오히려 망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오디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강한 소상공인제도 K 스타트업 오디션 이런 것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워나간다고 하는 창업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시작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전 관련된 부분들도 민간협업 제도전 응원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 제도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제도전해서 물론 실패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배움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사장되지 않고 좀 저희가 이런 분들이 사업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의 제도적 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자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하고 지역별로 제도전 종합지원센터를 둬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 그 지원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대책임 관련된 부분들도 법적으로 계속 개선해서 내년 되면 신기사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창업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창업 도시 10곳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곳 정도를 과학기술대학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건 과기부, 산업부 또 문화부 모든 부처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원 사업들 중에 팁스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50%를 우선 지역에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장 펀드를 총 3.5조 원 조성을 하고 목표는 14개 시도별 1개 이상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가 가면 VC 투자자들이 가고 투자자들이 가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훨씬 더 잘 보고 발굴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고요. 그리고 사실 창업 도시가 되려면 이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로컬 창업이라고 하는 지금 대전에 그런 흐름들이 두 개가 동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기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로컬 창업 지역이 한쪽 요성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중구 쪽에 이 로컬 창업이라고 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지역에 있는 16개, 18개 대학들하고 같이 해서 소상공인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 청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본다면 쇼핑도 잘 돼야 되고 문화도 괜찮아져야 되고 주거 환경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 같이 협의되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창업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판로 개척 부분인데요. 스타트업들에게 발표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정부가 스타트업들의 첫 번째 구매 창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2G 관련된 부분에 지금 창업기업 공공구매제도 개편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방산이나 로봇 이럴 때 스타트업들과 그 대중소기업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거 전국에 17곳 만들었고요. 자문단 1,600명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선배 창업자들이 참여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1, 2분기 중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만들어서 미국에 창업하러 갔을 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려움들도 좀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벤처투자 40조 시대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연기금,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에서 모태펀드가 위험손실 우선 부담해서 가는 부분들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확장해 갈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의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가 마련이 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이 부분은 금융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걸 통해서 좀 큰 그 스타트업들에게는 유니콘 데카콘이 갈 때 자금 때문에 어려움은 없도록 하는 부분들 해소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큰 국내 스타트업들을 그 해외 기업들이 51%를 주고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입니다. 물론 해외 기업 투자도 굉장히 좋지만 또 유의미한 좋은 기업들이라면 국내가 같이 투자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뭐 피투자 기업 업력 제한한다든지 벤처 투자 위험 가중치 하향하는 가이드라인 만든다거나 회수시장 관련된 부분에 다양한 정책들은 계속 정리하고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딥테크 쪽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글로벌하게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유니콘 데카콘까지 성장시키고 그리고 계속 나왔던 부분이 유니콘이 되고 나면 유니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만들겠다거냐 정책적으로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아직 뭐 중견기업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연결고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들 마련하고요. 정부 확보 GPU에 대한 AI 스타트업 활용도 과기부랑 연결해서 방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나갈 때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가 엔비디아나 구글뿐만 아니라 바이오뿐만 아니고 뭐 방산 이런 여러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 14개사와 25년까지 협업을 했는데요. 30년까지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지금 미국의 그 창업한 창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되는 창업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굉장히 좀 인기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 뷰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12,000개를 구축합니다. 아까 산업부에서도 제조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특히 지금 K뷰티나 푸드처럼 중소기업들의 강점이 있는 것에 특화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그리고 삼성과 현대랑 구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삼성에서 지금 퇴직한 임원들이 가서 몇 달 동안 상주하면서 같이 스마트 공장을
시장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구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해서 매니저들을 좀 기업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AI 전문 기업 육성하고 AIX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으셔서 중소기업이 중견이 될 때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100개사를 거의 처음으로 3년 연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단년도로 가다 보니까 지원하다가 떨어지면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처음으로 점프업 프로그램은 3년 연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직접 지방정부가 설계하는 지역 아직도 몰라? 넥시안! AI 디밍으로 눈부심 걱정 없이 넥시안.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 7개 지역에서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관련된 부분은 중소기업 R&D는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사업화될 수 있는 한국형 STTR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기 있는 팁스 프로그램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걸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업 그다음에 스케일업, 글로벌 이렇게 3단계, 3단계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그 주요 키워드들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략 품목 500개를 잡고요. 발굴하고 수출 지원해서 글로벌 나가는 것까지 제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만듭니다. 관세 협상 관련돼서 미국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프로젝트를 공동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갖고 또 수출 전문 회사들하고 직접 수출 나가는 수출 개척단도 구성을 해서 도와주고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내년 하반기 4분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인천공항에 바로 물건을 보내서 좀 물류의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하는 것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공정과 상생 생태계입니다. 기술 탈취에 관련된 부분에 제재가 지금까지 그냥 시정 권고 수준이었어서 벌점과 그리고 과징금을 최대로 20억 원 부여하는 것, 손해액을 기술 개발에 소요된 그 비용을 산정해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공공재달이나 금융 R&D 쪽에 정부 사업 참여 제한하는 것 여러 가지 좀 강화된 형태로 해서 제재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피해 구제기금 신설하고요. 그리고 생태계 부분에서는 동반성장 지수의 수위탁 부분뿐만 아니라 금융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협의 요청권 부여하고 아까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 비용 추가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전기료를 내가 얼마큼 썼는지도 정확히 지금 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기부 일을 하면서 제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전략을 통해서 돈이 돌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결제대금을 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 연구해서 돈이 들게 하고 그리고 벤처기업에게는 모험 투자와 정부의 첫 번째 구매를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까지 맡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취급하는 업무가 많죠. 제목만 입력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영역도 많고 대상자도 많은데 그 대상자들을 모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발걸음을 좀 늦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을 줄이고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잡자. 그래서 지금 성장 관련된 키워드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좀 빨리 해줘라. 뭐 지금 급하다. 우리가 뭐 이 지금 당장 다음 달이 급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고 안 할 부분 찾고 있습니다. 안 급한 일 30% 줄이기 이런 진짜 중소기업 벤처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사실 문서 안 받고 불필요한 회의 없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 게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보며 돌아가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계속 2022년, 2023년 데이터 보면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구축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데이터 구축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데이터 구축 없이 체계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벤처 투자가 올해 4조 원대로 조금 몇 년 만에 늘었다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 전반기는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정부의 일관된 벤처 또 그리고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갑자기 지금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제가 보면서 3년간 유럽에 있다 한국에 와서 본 느낌은 왜 이렇게 혁신 벤처 쪽이 더 죽었을까? 이건 뭐냐 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줄고 그리고 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 AI에 대한 투자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더 많이 갔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벤처 투자는 R&D하고도 관계가 깊죠. 네. 사실은. 그래도 하반기에 많이 늘어난 모양이군요. 네, 지금은 일단 워낙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AI 관련된 GPU 확보나 속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는 그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지금 올해 4조 원인데 전반기가 속된 말로 죽을 썼던 거를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게 어쨌든 아까 이제 소위 가불관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힘이 예를 들면 우열이 지금 명확해지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 비효율이나 아니면 시장 실패를 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개인은 할 수 없죠. 개인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나쁜 기업들 또는 대리점 또는 저희가 이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 이게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좀 집합적으로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이 균형이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상정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체 행동 또는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 이거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거래법에. 근데 이게 이제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라고 그럴까? 불공정 거래. 이걸 지금 사실은 강요 또는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실 오래된 일도 아닌데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거나 단체 행동을 하면 이거 전부 처벌했잖아요. 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에서도 전부 교수형 시키고 집단 행동하면 소요죄, 폭동죄, 내란죄 이런 이름으로 다 사형 집행하고 이랬는데 그게 대공황의 한 원인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소위 힘센 자본가들이 담합하고 독점하고 결합하면서 약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수요가 죽고 시장이 죽어서 결국은 대공황이 왔다는 그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게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부여하고 집단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보호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어쨌든 50년 호황을 이루게 된 한 원인이 됐다. 물론 전쟁도 한 원인이었지만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사회적으로 소수의 강자 기업들, 뭐 진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거의 다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 기업들, 이게 어찌 보면 생태계인데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거든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정부 역할로 전 중소기업들 또는 뭐 가맹점, 대리점 뭐 등등 연합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게 예를 들면 약자들의 횡포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부처들도 좀, 제가 공무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그렇다 하시더라도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쥐어짜이고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도 막 전부 겨우 생존할 수준으로만 유지되고 뭐 경영 개선하면은 대기업한테 다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경영 개선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뺏기니까 좋은 인재를 쓸 수도 없고 성장 발전하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이 당사자니까 좀 그걸 좀 정리들 좀 하든지 연구를 좀 하든지 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에는 그 얘기를 좀 이미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제가 네네. 공무회에서. 예. 근데 아마 쉽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사자인 중소기업 쪽에서 뭔가 논리도 만들고 체계도 만들어서 당연히 예를 들면 어느 기업하고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거래를 안 한다고 압박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 고민을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짧지만 와서 중소기업 네. 정책들 보면서 이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난히 한 기업과 한 기업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요. 있다. 이게 납품 기업한테 딴 데 납품하지 마. 이걸 기본이라면서요. 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네.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착되면서 좀 경쟁력 확보에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꽤 여러 군데서 듣는데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나한테만 납품해야지 딴 기업에 납품하면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면 자기가 납품하는 주요 업체에만 납품을 해야 되고 딴 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기업에 있었으니까 왜 기업은 그런 건지는 저는 좀 이해는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또 주고받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만 온 게 아니라 대기업이 여러 가지 노하우도 주고 자본도 주고 했던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와서 일을 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네. 역할은 좀 정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선진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부작용은 없애고 개선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어딘가 누군가에 고용돼서 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가버렸잖아요, 이제는. 네. 아무리 좋은 직장 취직해도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사회가 돼서 결국은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특히 금융제도 뭐 연대 보증 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빚쟁이 돼버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실패했던 사람이야 라고 일종의 낙인이랄까? 불신의 원인이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똑같은 자질과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예. 좌절하고 무슨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그럼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오히려 더 기회를 더 북돋아 주어야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 측면에서도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죠. 그래야 용기를 갖죠. 그래서 이 제도전 펀드 뭐 이런 것도 좀 아까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늘리시고 어떤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재기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요. 격려해주고 판도 많이 깔아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뭐 차라리 저는 몇 번 실패해서 3번 실패해서 플러스 3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난 그 실제로 타당성 있다 보이지는데. 실제로 투자 평가할 때도 그런 VC들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창업 경험이 있고 어디까지 키워봤는가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네. 예를 들면 지원 결정을 할 때도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던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도전 발표할 때 보니까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실패의 숫자가 1.4였다면 미국은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이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용인하는 게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런 그러니까요. 쪽보다 훨씬 낮은 건. 하여튼 루저 취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부터 좀 적극적으로 정말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월간으로 계속 관련 행사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실패한 분들의 데이터를 좀 모아서 이 지금 대전에 실패박물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공유하고 또 그 실패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좀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줄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베이스화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사람이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배움이 경험이잖아요. 직접 한번 당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지도 그러는데 지도 한번 가다가 한번 전기작을 하면 자신 안 간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독서나 이런 교습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 네.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실패한 것에 대한 좀 용인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사회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저 며칠 전에 들은 아이디어예요. 아마 국무회의 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지원을 할 때 창업한 후에 지원을 하잖아요. 창업을 할 때는 혼자 해라. 다만 안내는 해주겠다. 이런 건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창업 자체를 정부가 함께 해주는 공공이 함께 해주는 창업 자체를 그 얘기 저번에 한번 했던 여기서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네, 저희 근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딴 데서 했는 말인데 그러면 마지막 좀 할게요. 하여튼 이게 지금은 이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걸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대치인데 재정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줘라 창업 자체를. 재정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누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지금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인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창업 자체를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게 많다.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아예 창업 자체를 펀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뭐 5대5로 해주고 1000만 원 좀 한 500만 원 해주고 뭐 실패하면 할 수 없고 성공하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창업 자체를 투자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비서 씨도 하고 있다고요? 네, 일전에 네네.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지시하셔서요.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하고 네네. 상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논을 네, 해주세요. 지난번에 로컬 창업이랑 창업 관련된 회의는 별도로 좀 했고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으로 네. 네. 자, 그리고 내용. 네. 내년에 창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창업국가로 가야 되니까요. 예. 아, 참 그거 저 홍보 전략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좀 잠깐 보고 301페이지에 기술 탈취 대응이 있는데 이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 이게 뭐 중소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 탈취가 국가 그 역량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네. 많이 가져오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식재산처도 사실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 기술 탈취 수사 권한이 지금 있나요? 있습니다. 기술 경찰이 있습니다. 기술 경찰이 인원수가 그런데 25명인가밖에 안 25명입니다. 좀 지정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력 자체가 부족해요. 가장 시급한 건 인력입니다. 인력이 네. 부족해요. 아무튼 뭐 인력을 늘리는 건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네. 특사경 지정도 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기술 탈취 대응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내가 메모해 놓은 거 하나 좀, 이 뒤에도 메모를 해놓긴 했는데, 아까 기술 탈취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억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네. 이거 너무 싸요. 예, 우리가 이제 과징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이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그 소극적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는 대한민국 사회는 형사처벌 만능주의라서 뭐든지 처벌하거든요. 근데 처벌은 별로 실효가 없어요. 잡기도 어렵고, 처벌하는데 수사하는데도 엄청난 역량이 들고, 맨날 저 인력 부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처벌해봐야 맨날 집행유예 그냥 뭐 별로 실질제재도 안 되고, 이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 탈취로 인해서 얻은 것의 뭐 몇 배 이렇게 해야 뭐 실제 제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억 해봐야, 예를 들면 기술 탈취해가지고 1,000억 벌었는데 20억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아. 별로 제재 효과가 없다 그런 경우는. 형사처벌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점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품대금 연동제는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보 304페이지에 역시 국내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요는 뭐 경제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게 확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가 관광이 아닌가 싶어요. 관광을 늘리는. 중소기업부도 한번 관광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것도 아마 관련된 업무가 있겠죠. 예, 지금 지역상권 관련된 부분들 네, 하고요.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04페이지에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 규모 확대가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겠다. 그리고 약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 지역 제한은 없이 사용처 제한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통시장 하고요. 네, 네, 사용처 골목형 제한만 상점가라고 있는데, 하는. 네. 이거 계속 늘리면 지역 화폐하고 사용처가 계속 이제 겹쳐지게 될 텐데, 이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는데, 좀 명확한 거는 지역 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매출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 유통점 또는 특정 지역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지역 상권에,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으로부터 지역으로, 수도권 이 서울 막 집중된 데서 내 사는 동네로. 네. 이게 매출을 이동시키는 거지 뭐 매출을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 이제 칸을 쳐주는 효과인데,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 살고 골목이 살고
골목에 다녀보면 아 이런 가게도 우리 동네에 있었어? 이러면서 소위 지역도 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가가 뭐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불편해지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막 하면 편한데 동네에 가서 써야 된다. 대신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국민들의 소비자의 불편함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 목표, 지역에, 골목에, 소상공인에게 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대신에 국민들은 좀 불편해지고 소비자는 불편해지고 대신에 정부가 일정한 비율의 지원을 해주는 이 시스템인데 온누리 상품권은 그런 효과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한번 지역 카페하고 관계성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온라인에 이게 이 대상을 막 늘려가지고 온라인 형태까지 막 풀면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 상거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 디지털 형태로 푼다는 건 이제 디지털 앱으로 그러니까 종이 지류가 유통되면서 네. 워낙 그 좀 부작용들이 많았어가지고 디지털 앱으로 충전하는 기능으로 네. 강화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거죠? 네네. 어쨌든 그 고민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부분들 또 보겠습니다. 이 어디 가게에서 무슨 몇십억씩 그 거래했더라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것 부정사항 때문에 이제 디지털로 좀 변환하면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워낙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할 건 없고 이제 산하기관들 좀 잠깐 볼까요? 기술보증기금은 업무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기도 일이 꽤 많을 텐데 여기가 지금 누가 나오셨어요?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입니다. 아, 네, 그래요. 이사장님이세요? 네. 거기 상근 직원이 900명이나 되네요. 네. 이게 지금 각 지역에 있습니다. 뭐 일종의 지부라든가 예.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본부가 12개 있고 센터가 78개소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개부 업무를 일부 때 나눠서 하고 있겠네요. 공영 홈쇼핑 누가가 나오셨어요? 공영 홈쇼핑 그래요? 누구신지 여기가 민간 홈쇼핑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홈쇼핑은 지금 7개사가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평균 수수료가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희는 20%이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민간 홈쇼핑하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수수료가 낮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자체 생존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팔로 지원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충분히 그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흑자를 내요? 또 대단하시네. 근데 어떻게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역량이 뛰어난 모양이에요, 조직이?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로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공약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그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소기업에 특화된 채널이 티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일반 홈쇼핑사들은 지금 7개 중에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네. 저희하고 홈앤쇼핑이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그 선정될 시 저희들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은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어떤 뭘 해달라고요?
예, 그게 지금 티커머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승인 사항인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경쟁 중인데 예. 선정을 하면 그 업무방해에 해당. 꼭 해주십시오. 네. 그 우리 사장님의 이 절박함이 저는 이제 경영본부장입니다, 지금. 예. 본부장님의 이 예. 절박함이 전달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뭐 사업 선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미안합니다. 그 전에 지금 티커머스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고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핵심 내용이 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TV 홈쇼핑이나 그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티커머스는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하는 거냐? 티커머스가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일반 이제 TV 방송은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녹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렇게 기업이 적은 그런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뭔지 잘 모르겠네. 아는 사람이 예. 있어요.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예, 1차원입니다. 티커머스는 이제 라이브 방송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네. 이미 그 제작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민간 홈쇼핑 녹화 광고 방송. 예, 녹화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라이브가 아니라 근데 녹화된 그걸 방통위가 제한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데 중소기업 제품 전용 티커머스를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방미 통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미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부 이차관이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TV 홈쇼핑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소비자가 주문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가 나가는 그 방식이고요. 데이터 홈쇼핑, 그 티커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데이터 홈쇼핑은 미리 녹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상품에 관한 그 방송을 다 저장을 해놓고 일부 방송을 하지만 소비자가 그걸 검색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방송, 그 상품 홍보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지금까지 허용을 안 하고 있었다? 아니요. 이제 라이브는 지금 7개 TV 홈쇼핑사가 있고 데이터 홈쇼핑은 10개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국정과제에 소상공인들 상품이 이 홈쇼핑에서 팔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니 소상공인 상품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티커머스 신규 채널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네. 신규 채널 사업자를 겸하게 해달라. 네, 근데 그 티커머스 데이터 홈쇼핑 사업은 라이브 홈쇼핑 사업자들이 겸용을 많이 하거든요. 7개 중에 5개는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그걸 뭘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면 되지 그걸 허가를 합니까? 제한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가로 제가 지금 현재 그 방송법 제9조에 따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 승인 사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일종의 불필요한 규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2-5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신용보증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인 거죠? 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원영준입니다. 예, 17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입니다. 네. 여기가 재보증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저희는 그 자산은 별도로 없고요. 정부 출연금과 은행에서 나오는 출연금 그리고 재보증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거 언제 생겼어요? 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네. 김영진입니다. 언제 생긴 거예요? 2002년에 설립됐습니다. 2002년.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세종입니다. 세종으로 갔어요? 중소벤처기업 유통원.
중소벤처기업의 유통을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인가요? 예, 일부 정부 지원은 받고 있고요. 자체 사업 예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 사업은 뭐예요? 주로 저희 유통망에서 물건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데요. 저희가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요. 직접 팔기도 해요? 예, 직접 팔기도 하고 합니다. 백화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아, 그래요? 예. 백화점 장사 잘 돼요? 그 중소기업 제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경쟁하고 잘 안 된다 그 말이겠네.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백화점 자체는 정확하게 따지면 마이너스가 조금은 나오는데 어느 정도예요? 한 5억 정도. 연간? 예, 연간. 그런데 근데 그게 일부는 그 건물을 운영하고 이런 쓰는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거기다가 그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 예, 맞습니다. 손해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손해 크게 안 나고 잘 버티고 있네요. 예, 크게 안 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통 사업이 엄청나게 힘든데. 예, 맞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조주현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네. 알겠습니다. 창업진흥원. 예, 창업진흥원장 이종필입니다. 네. 창업진흥원 창업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어떤 창업? 기술 기반 창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기업가 정신 함양에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어디 많이 보신 분 같은데. 예.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영한 데군요. 456페이지에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서 신규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일까요? 한국 벤처 투자 대표이사 이대입니다. 그 벤처 투자 시장 40조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민간 연기금을 표현한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됩니다. 그걸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민간 벤처 투자가 4조 원 그랬어요? 그 장관님? 그건 3분기 계산. 3분기에 4조 원? 3분기입니다. 네. 그러면 요 추세대로 한다면 한 16조 정도 이게 최대치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40조 원 하려면 엄청 많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해야 됩니다.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네, 사무총장 변태섭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 분야의 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일을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어딘가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빠졌는데 이유는 뭔가요? 법적 성격 자체가 중기부의 공식적인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어서. 유관단체라서. 예. 예산 지원을 받나요? 정부 예산이 중기부로부터 829억? 예, 금년 기준으로 약간 800억 정도 위탁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위탁 사업이요? 예, 대부분은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식재산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제? 네, 세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지식재산처 주요 업무를 김용선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쟁쟁한 민간 대기업 CEO 출신 우리 장관님들 옆에 있으니까 좀 주눅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77년 개청됐는데 48년 만에 지난 10월 1일자로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존의 특허 상표 심사 심판에 집행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지재권 전반 그리고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식재산처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제성장 논의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 시장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큽니다. 지식재산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규모가 세계 4위로 그동안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기술력 수준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기술을 가지고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식재산 체계를 점검하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과학기술 등의 목소리를 담아 지식재산처의 정책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숨겨진 인재,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을 찾아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외 지식재산 수입화 전문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특허 수입화 전문기업 20개,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퍼스트 무버 선도국가로서 우리 기술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경찰 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K브랜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식재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허 상표 심사 대기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습니다.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심사 시스템에 AI를 활용해 대기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특허는 현재 6개월에서 2029년에 10개월까지, 상표는 현재 12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은 시대적 질문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최근 뮤지와 같은 문화유산 기반 지식재산이 인기입니다. 문화유산을 지식재산으로 재탄생시키면 사라져가는 우리의 향토 문화를 보존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전략을 제공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의 또 다른 축은 청년입니다. 5급 3특 지역의 발명교육센터, 지식재산 대학 클러스터를 조성해 AI와 지식재산 역량을 모두 갖춘 창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름 그대로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특허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상표 등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식품회사들이 자기가 가능한 모든 이름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면 몇십 년 전에 이미 막 싹 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 상표권이든 뭐 특허권이든 이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허는 20년, 상표는 10년인데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상표 경우에는 영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와서 갱신해서 등록해요? 예. 그렇지만 쓰지 않는 경우에는 불상 취소라고 해서 심판을 통해서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일단 선점해 놓지만 선점을 해서 이름을 예. 등록해놨는데 실제로 쓰지 이제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최근 법령에 하면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무효로 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 3년간 안 썼으면 그렇습니다. 뭐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고. 그건 해결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기술 특허의 국제 조약이 있죠. 많습니다. 국제 조약이 20여 개 있죠. 넘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도 기술 특허의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예. 다 WTO 협정이랄지 파리 협약에 의해서 근데 대개 뭐 가장 길다면 몇 년이에요?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20년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랄지 규제 기간에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그럼 최대 해봐야 25년이다 그 말이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한수원이 무슨 웨스팅하우스하고 예, 무슨 예. 원자력 원자력 기술 때문에 무슨 이상한 협약을 맺었니 많이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자력 관련 기술도 그럼 미국도 조약 당사자일 건데 어떻게 20년, 25년 지난 한참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한국 기업들한테 횡포를 부리지? 자기 거라고? 특허란 게 계속 개량 특허로 해서 출원을 해서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소위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계속 개량해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원천 기술을 쓰면서 더 이상 그쪽 기술을 쓰지 않고 그 원천 기술만 네. 써서 내가 기술 개발을 해서 변형을 계속 해온 지 25년이 지났다. 예. 그럼 이걸 변형 그쪽에서 바꾼 기술을 쓰지 않는 한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원천 특허가 만료가 됐다면 공지 기술로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계속 자기들이 바꿔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그 기술을 우리가 또 개량을 해가지고 썼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25년이 지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산업부 장관님 혹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가지고요. 예, 한도가 없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예,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P 관련해 가지고. 특허가 아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SA 협정을 할 때도 이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특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그 사람들 기술을 썼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로 해가지고 이건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20년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 보는 방법이 특허로 하는 방법, 그다음 영업 비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영업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조 기법 같은 게 영업 비밀인데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가 됩니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웨스팅하우스 기술은 영업 비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납득은 잘 안 되네. 영업 비밀로 관리해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개인 관계다. 특허가 아니고. 그것도 새로운 기법이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아까 특사경 얘기는 지금 25명이 있는데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관련 부처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논의해보는데 잘 안 되면 국무회의로 가져오십시오. 그때 한번 논의해보게. 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게요. 기술 경찰이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25명이 전 부처,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술 유출, 대외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100명 정도 늘려다고 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경기지사 시절에 대통령님께서 400명을 늘리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 그 증거를 가져오세요. 하여튼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부처 간에 협의를 해보고 잘 안 되면 국무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해외 유출 외에 국내에서의 유출도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예,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 유출하면 대외적인 의미로 저희 사용하고 있고요. 대기업 간, 그다음 하도 간에는 기술 탈취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 유출 문제는 국정원도 지금 조사권이 예, 있는데 저희 국정원과 저희도 방첩 기관 지정돼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에는 어느 정도 인력을 가졌는지는 보안 사항이겠지? 그건 뭐든지 다 보안이라고 그러니까. 알겠고요. 내가 뭘 하나 물어볼 게 있었는데 하도 많이 잊어버렸네.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발명진흥회가 산하기관으로 있네요. 발명진흥회는 회장인가요? 네, 발명진흥회 상금 부회장 김시영입니다. 부회장. 회장은 어디 갔어요? 회장님이 명예직이라서. 아, 명예직이요? 네. 발명진흥회. 아, 참,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발명진흥회는 네, 됐고요. 이 특허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 놓은 게 엄청난 양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검색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특허 정보는 서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환사에든 쌓아낸 정보가 6억 3천만 건이 있는데요. 그걸 DB로 구축해서 특허 심사관들이 일일이 검색을 합니다.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에 대한 이제 판단. 예. 검색이야 뭐 있는 팩트, 그러니까 있는 일종의 물리적 형상을 확인하는 거고. 예. 그에 대한 평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일인데 이제는 그건 상당 정도는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실제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AI가 특허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물론 그건 당연하죠.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도 AI를 통해서 일단 검색 분석 판단을 하고 그 검색 분석 판단을 사람이 검증을 하겠죠. 예,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기술이 동일한지 알려진 기술인지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논리가 합당한지, 네, 그렇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인공지능이 검색하는 데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도움은 상당히 되겠네요. 예, 하지만 판단은 사람 몫입니다. 예. 조만간 사람이 반드시 낫다고 할 수 있냐는 논쟁이 벌어지겠죠. 네, 지금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보호원은 네, 원장 직무대행 손창호입니다. 이 특허청이 아까 얘기한 특사경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의 그 수사 권한은 없어가지고 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2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과거에 특허청 다닐 때는 특허청의 업무라고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지식재산처의 업무가 됐으면 이거는 지식재산처 자체 업무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경찰권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고요. 단속 현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업무라고 하는 게 전에는 특허청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식재산처 자체 업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네, 보원이 단독 지원하는 건 극히 일부고요. 그 외에도 K브랜드 프로랄지 또 공익변리사랄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허기술진흥원. 네, 왼쪽에 있습니다. 특허기술진흥원장 김명섭입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왼쪽 어디? 왼쪽은 이쪽. 뒤에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특허기술진흥원. 여기는 지금 소재지가 어딘가요? 예,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서울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더 클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네, 서울에는 국제 조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UAE 심사 대행 업무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60억 정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주로 어디 계세요? 저는 대전에 한 그래야 이게 서울에 일일이 있습니다. 출근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알았어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규환 원장이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네요. 특허전략개발원. 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윤병수입니다. 네. 인원이 꽤 되네요. 240명. 예.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원 어디 있어요? 한국특허정보원 해석입니다. 네. 특허정보원은 뭐예요?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던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요. 이거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비슷한. 근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네요. 400명. 예, 그렇습니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시스템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해요? 예, 지식재산처 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심사하는 그런 전반 그 업무 처리 시스템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화의 필요성도 크겠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거의 맞춰서 끝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혹시 뭐 준비한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한 시간을 갖죠. 선생님, 그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고생했습니다. 그 통상 얘기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네. 통상 인재 육성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한미 협상하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우리 그 협상하는 직원들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사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나 이런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 통상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한 10년, 20년 장기간이 걸리는 그런 과제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그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해야 좀 승진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때까지는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이제 통상 조직이 좀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 조직 안정하면서 협상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통상교섭본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USTR 같은 경우는 그 사실 통상교섭본부보다 더 작은 조직입니다. 거기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전문가 조직으로 굉장히 무장이 돼 있고, 또 백악관에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엄청난 협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12년 걸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고요. 또 우리 그 사무관, 서기관들도 뭐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뭐 제네바라든가 뭐 WTO 이런 국제기구 이런 공관 나가서도 일하고 또 들어와서 일하고 하면서 그래야 이제 국제적인 인맥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로 이 조직을 키워 나가자 그 말이군요. 예. 정말 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상교섭이 무슨 FTA 체결하거나 무슨 무역 분쟁 발생했을 때만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아주 일상적으로 여러 국가들하고 교섭하고 상황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장관께서 어쨌든 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지금 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국가 간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정상회담 끝나면 그냥 한번 의례적으로 가서 사진 찍고 와서 끝내버리 이럴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많겠더라고요. 그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나라 제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 필요하면 뭐 협약이든 뭐든지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담 조직이 실제 필요하죠. 이 말씀 일리가 있으니까 그 기획을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 조직뿐만이 아니라 정부 조직은 순환보직 체제이지 않습니까? 제 업계에 있을 때 보면은 좀 알만하면은 옮기고 하고 특히 채용과 같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게 지금 고도화되는데 맞습니다. 공무원 내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1년 되면은 자리를 바꾸는 게 이래가지고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진짜 통상뿐만이 아니라 산업, 기술 아마 대부분의 조직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 부에서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통상 분야도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앙정부는 되게 이렇게 칸이 조금만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칸이 요즘 기술은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옛날에는 자동차였는데 이제는 전기전자하고 연관이 되고 반도체하고 연관이 되고 고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하셨던 분들은 자동차 내에서 같은 기술의 변화라든지를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데 한 1년 하고 나면은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그런 점 때문에 우리 김정관 장관을 뽑아놓은 거니까 새로운 모범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인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하고 달라서 각 부처 장관들, 처장들한테 많이 맡겨놨으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인사를 잘 하십시오. 네,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소비 진작이나 또 경영장을 의례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필요한 얘기 마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그 인력 지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금융을 지원하는데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면 1%의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에서 소비자는 0.8%의 보증료를 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대리대출을 1조만 옮겨도 약 100억의 예산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을 넓히고 이렇게 하려면 인원이 좀 증원이 돼야 됩니다. 또 그리고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요새 폐업이 100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 17만 명, 17%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등은 폐업 지원이나 종합 상담을 위해서 저희 센터가 78개인데요. 인력을 늘리자.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누가 손 드신 것 같은데?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직무대행 진순아입니다. 아까 그 도시가스 배관망 관련해서 적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 도시가스용 시설 및 배관망 관할은 민간 도시가스사 34개사가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LNG 생산기지 및 공급설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주 배관망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 하셨어요? 네,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부처들도 내부 업무 뭐 보고나 토론들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하시도록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장관님이나 처장님을 통해서 제안해 주거나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